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초년에서 청년기까지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행복하고 부유한 말년의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초년운이 아무리 좋기로써니 중년운, 말년운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초년운은 대개 부모운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기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일평생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운의 특성상 항상 좋은 운이기는 힘듭니다. 이는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나쁘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남들보다 먼저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더디게 가던 사람이 오히려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말년운의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도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죠. 말년의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를 풍요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이를 따라하셔야 말년에 운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와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새해에는 좋은 운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첫 번째는 초년고생이 따릅니다. 말년운이 좋으신 분들의 경우 초년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하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나는 금방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한 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년부터 운이 빨리 찾아오게 되어 젊은 나이에 돈을 만지게 되면 자만해지고 또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인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데요. 평생 지금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대부분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이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즉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대 초반 이후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주로 이 시기에는 자식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식견이 넓어져 말년운이 좋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 큰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년 중년의 금융 공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어둠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년에 최악의 운이 이어졌다면 곧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잘 버티셔야 합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2번째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말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운을 가졌거나 좋은 운이 오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신선하고 깨끗한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고, 부정적인 말은 배설물과 동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요. 대기만 성형인 사람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늘 산소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는데 이는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은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복을 차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운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말년운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입과 행동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3번째는 중년의 나이에 여러 경험으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초년에는 부모의 복으로 성장하지만 성인이 된 중년의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개척하느냐에 따라 말년운은 충분히 변화 가능합니다. 중년의 나이는 삶의 척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며 탄탄하게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데요. 많은 노력으로 재물과 인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와 재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해서 다음에 올 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수확물을 걷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4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말년에 돈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운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입 밖으로 자주 말하셔야 운이 트이게 됩니다. 초년운, 중년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앞으로 내 삶은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호연지기를 행하셔야 합니다. 호연지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후천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 특징 5번째는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주변이나 어슬렁 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이 꽃길이 될 수도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항상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초년에 많이 겪었기 때문인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듯 곁에 좋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해로운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모여 1년이, 1년이 모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는 노후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아닌 인연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운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도 인간관계에는 분명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아닌 인연은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려눈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사 사주팔자에 관하여 복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사람은 많으나 후천적으로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행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좌우하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니 복보다는 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쌓지 않고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죠.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좋은 것을 잘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악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이며 선의를 품고 행동하면 나 역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행동하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됩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죠. 각자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될까요?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든 자신의 강점을 살려 모여들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운을 담을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대인배는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대인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소인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운이 저절로 따르게 하는 밑거름이 돼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포용하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복을 많이 까먹는 게 언상이라고 할 정도로 운을 부르는 요소 중에서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언상은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운명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가 그의 인격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 관상을 바꾸는 것이 있으나 좋은 관상으로 바꾸는 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언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아도 말에 품위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상은 관상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단번에 알려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어찌됐든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징징거리는 말투,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 말하면서 인상 쓰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짜증스럽고 조악하다면 언상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말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해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저절로 모일 것이며 각자의 좋은 운이 나의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작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여유롭게 유지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고 대범하게 상황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운이 왔을 때 제대로 운을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작은 행운도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형의 상은 무형의 마음에 의해 지배되어 변화합니다. 예컨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운을 만들어낼 최고의 상인데요.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옵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세요. 누구나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다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해야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돈복과 인복을 부르는 대운을 끌어당기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운을 불러오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과 자식운, 건강운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말년운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일상에서 가볍게 다음 3가지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깁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패션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호하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입니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요즘 인생은 3모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1모작을 잘 살았다고 반드시 2모작, 3모작까지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일찍 이루면 후반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초년에 운이 좋았던 분들이시라도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시고 말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으로 모든 소망하는 일들 이루시고 걱정거리 없는 평온한 날들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더욱 활기차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후의 지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옵니다. 초년, 중년, 말년운이라고 하죠. 그 속에는 자식복, 금전운, 인복까지 다양한 운이 존재합니다. 3가지 중에 말년운이 좋아야 진짜 대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진짜 복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이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 기회를 못 잡은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운은 초년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20, 30대 큰 돈을 만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재산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 어렵게 벌어놨던 돈을 말년에 다 털어먹고 실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공하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주에서는 초년에 성공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초년에 성공을 해서 얻은 재산을 말년까지 지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초년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데요. 4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이루는 성공을 진짜 성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주 역학에서는 50살 이후를 말년으로 보지만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은 60에서 80세를 말년으로 여깁니다. 요즘 7순, 8순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기엔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지요. 각띠 중에서도 말년에 대박나는 띠,
말년 운이 좋은 그런 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셔야 되고 잡아야 하는 복이 말년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대에서 70대까지 말년에 초대박나는 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각 띠별 2024년 운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말년복 절대로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유생 닭띠입니다. 81년생 42살입니다. 12지신 가운데 10번째 띠인 닭띠는 참으로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힘들게 하고 사람이 있으면 돈으로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신유생 닭띠분들은 단정한 외모의 사교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부지런한 면이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모든 일에 허술함이 없이 계획을 세워 이루어 나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관리가 뛰어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지만 타고난 복이 부족하다 보니 초년에는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인정이 없고 대가가 없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가는 인생을 사셨는데요. 그 누구 하나 내 속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 남 모르는 외로움과 소가리가 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신유생 닭띠분들, 초년의 인생이 바닥을 친 만큼 고생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비상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시기는 5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재물이 안정되고 금전을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인생 범띠입니다. 74년생 49살 범띠분들입니다. 갑인생의 범띠분들은 성격이 강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장점은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띠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광명을 보게 됩니다. 나의 노력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좀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띠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그동안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것들이 다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띠가 49살의 갑인생 범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남이 만들어주는 것 또한 기회입니다. 소위 귀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50대 중반부터는 많이 편안해질 시기이니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0대 신해생 돼지띠입니다. 71년생 52살입니다. 이 돼지띠 분들은 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밥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좀 넓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낙천적으로 보이나 굉장히 영특한 분들로 머릿속에는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의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게으른 면도 있고 고집도 있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밀고 나가는 뚝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솔직하고 정직하여 신뢰가 높고 거짓이나 속임수를 싫어하는데요. 기술적인 면이 뛰어나 한 분야에 장인이 많고 이해심도 많아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해생 돼지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 중에서 말년복이 대박났어 하면 그 대박이 뭘까요? 재물운만 대박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귀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식이 대박 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자식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성공을 하고 조금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자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여유가 된다면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10배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말년복,
특히 자식 복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년에는 일이 잘 되다가도 사람으로 인해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으며 내 고집을 낮추지 못해 망치는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말년이 운이 확 트여 평온한 날들만 펼쳐질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먹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무신생 원숭이띠입니다. 68년생 55살입니다. 타고난 재주가 차고 넘치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두뇌가 명석하고 회전이 빠릅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완이 넘쳐 일을 잘 벌리기는 하지만 끝마무리에 있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위로를 받는 띠인데요. 성격상 발병가도 많고 말을 달병가처럼 조리 있게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50살부터 말년하냐?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말년운이 오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0이 넘어가야 됩니다. 말년 폭이 70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80부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으로 보자면 윤여정님은 말년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미님까지 말년에 정말로 잘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부터가 아니라 60부터 70부터 늦은 나이에 내 인생에 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까지 도착을 했고 종착지까지 힘들게 이제 걸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벽이 뚫리면서 열차를 탈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인생의 빛을 볼 수 있으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60대입니다. 61년생 62살 신축생 소띠입니다. 우직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소띠는 보통 겸손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신중하고 꼼꼼하여 믿음을 얻고 만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방황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신축생 소띠인 분들일 것입니다. 신축생은 가정적이기는 하나 좀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만의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신축생 소띠분들은 타고난 일복이 많아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60이 정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0까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욕심이 많고 재주도 많고 또 놀면 병이 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까지 80대의 늦은 나이까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돈을 계속해서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축생 소띠분들은 60대 중후반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좀 안정이 되고 내가 투자했던 것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70이 넘어가면서부터 나무의 뿌리가 땅에 더 탄탄하게 굳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생 소띠분들은 이제 환갑도 넘었고 이제 내 인생에 뭐가 있나 이렇게 낙담하실 게 아니라 다시 기회가 왔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이모작입니다. 직업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못 살죠. 요즘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2, 3의 직업을 가지시면 더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새롭게 시작했던 일이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60대 을미생 양띠입니다. 55년생 68살입니다. 이분들은 외운의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은 부드럽고 순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강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감과 예감이 잘 맞는 편입니다. 꿈도 되게 잘 맞는데 이는 성경지명이 좋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복이 없다 보니 인생을 스스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퍼주기를 좋아하는 자신만의 철학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옳다 싶으면 쭉 전진하는 성향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말년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말년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어. 왜 자식들이 자꾸 속을 썩이지?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칠순부터라도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을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정말로 부자로 잘 살다가 죽기 전 3년이 너무 비참해서 어렵게 갈 곳도 없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년복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미생 이 양띠 분들은요. 70세 이후에는 안정이 되고 기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배가 서서히 뜨고 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심란하실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70대입니다. 70이 말년인데 지금 봐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70은 노인이 아닙니다.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년생 72살 신묘생 토끼띠입니다. 신묘생은 손주와 자식의 덕이 있는 띠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고생을 해서 안 풀렸으나 손주가 빛을 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어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일이 있다. 말년에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리고 효도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상이 많이 도와주는 띠가 신묘생의 토끼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호명해드린 띠는 말년이 편안해지고 재물이 쌓이고 대박나는 띠를 말씀드렸습니다. 말년에 좋은 띠를 호명해드렸지만 노력을 안 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말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더 진실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가지 각 띠별 2024년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지신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리니 자기에게 또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쥐띠 운세 12지신 중 첫 번째인 쥐띠는 눌삼재의 힘든 시간을 잘 버티셨습니다. 나가는 삼재인 2024년 갑진년은 오히려 길한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삼재 바람에 운이 들어올 때 돈을 벌면 평생 그 돈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재에 들어오는 재물은 귀한 복덩이입니다. 삼재가 끼면 매사에 조심하며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 되어 운세가 트이면 더 많이 벌고 대박이 나게 되는 것인데요. 갑진년에는 쥐띠에게 대운이 들어와 나쁜 삼재 바람이 복삼재로 바뀌어지고 그동안 막혔던 삶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력 2월에는 절대 금전거래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주기는 하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음력 2월 금전운만 조심한다면 남은 한 해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좋은 길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쥐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소띠 운세 12지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띠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의 소띠는 머무르기도 또는 비상하기도 하는 한 해가 될 것인데요. 2023년은 여러모로 지치는 한 해였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보람을 얻는 소띠이지만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24년은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다가오는 2025년 뱀띠해인 을사년에 더 큰 대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력 1월에서 4월, 9월에서 12월의 기운이 좋은데요. 다만 7월에는 망신수, 관제수, 구설수가 들어오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무리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잠깐 멈추시고 현재에 만족하며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2025년에 다가오는 대운을 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소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호랑이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 중 세 번째인 호랑이띠는 독립적이며 강인하고 용감하여 의리가 넘쳐나는데요. 세상 풍파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주위와 타협하지 않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2023년 지나간 시간은 사람으로 인해 고달프고 간혹 눈물을 흘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지치는 한 해였을 텐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운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만 내려놓으면 평탄하고 무탈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범띠이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달린다면 하반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호랑이띠 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토끼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토끼띠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띠로 그동안 마음먹었던 일들을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토끼띠 분들의 청운이 두루두루 좋기 때문인데요. 인기가 높은 토끼띠는 타고난 성품이 맑고 선하며 정이 많아 사랑을 많이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띠입니다. 특히 갑진년에는 애정운이 매우 상승하게 됩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고 큰 나무가 나의 그늘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는 시기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무탈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가득 찬 한 해입니다.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고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갑진년이 되는데요. 갑진년에는 나의 수고로움에 비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 원하는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2024년 용띠 운세. 12지신 중 다섯 번째인 용띠는 자신의 해를 맞았는데요. 본인의 띠에 본인의 해가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용띠는 날삼재인데 꼭 삼재가 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삼재에 운이 들어오면 더욱 대박이 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다만 2024년은 용띠에게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하는 신중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도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게 없었다면 갑진년에는 기회와 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음력 4월과 8월의 팔패사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8군데의 어느 방향으로 가도 나쁘고 실패한다는 것으로 음력 10월에는 망신살이 있으니 십이수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는 닭띠와 육합이 들어 큰일을 도모하기 좋고 쥐띠와 원숭이띠와는 삼합이 들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합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2024년 갑진년 용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뱀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 중 여섯 번째인 뱀띠는 지난 몇 년간 마음고생과 돈고생이 많았을 것인데요. 믿었던 사람, 아꼈던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진년에는 고생한 만큼 보람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벌어도 내 곳간에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갑진년에는 좋은 대박운으로 나갔던 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번뇌가 많았으나 위로를 얻게 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생일달을 기점으로 대운이 확실하게 살아나니 미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좋은 기운이 더해져 복이 굴러오는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음력 7월에 망신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뱀띠와 잘 어울리는 띠로는 육합의 원숭이띠와 삼합의 소띠, 닭띠가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뱀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말띠 운세 12지신 중 7번째인 말띠는 지난 개묘년 마음만 바쁘고 실속은 약했던 한 해였는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들어오는 행운을 거머쥐는 한 해가 됩니다. 재물운이 뒷받침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짓거나 땅을 사셔도 아주 대기라며 직장에서는 승진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갑진년의 대박을 터뜨리는 운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음력 1월 2월에는 큰일을 도모하기보다는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삼으시는 것이 좋으며 3월이 되었을 때 앞만 보고 달려나가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데요. 봄이 오듯 빛이 들어오니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기운을 얻으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음력 4월에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월은 팔패살이 들다 보니 무리한 투자는 신중하는 것이 좋은데요. 2024년 갑진년의 말띠는 양띠와 육합이 들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말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양띠 운세 12지신 가운데 8번째 양띠는 2023년에는 운세가 나쁘지 않아 크게 나쁜 일 없이 무난한 개묘년을 보냈을 것인데요.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좋은 운기가 들어와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갑진년에는 인복도 있어 좋은 귀인이 새로 들어오고 그동안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들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데요. 금전은, 직장운, 사업운 등 두루두루 원만하며 좋은 해운년입니다. 다만 내 곳간을 잘 지켜야 하며 빌려주거나 또는 하던 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특히 12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분 상승의 기운이 높게 들어오니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많은 곳을 가야 하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양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원숭이띠 운세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12지신 중 9번째인 원숭이띠는 잔나비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만큼 타고난 재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눌삼재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인데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하는 일도 어긋나니 많이 지치고 고달픈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는 어려움을 영민하게 뚫고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날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보이고 매듭이 풀리며 귀인이 돕는 형국으로 복삼재로 바뀌는 대운이 드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방에 확 풀리는 것이 아니며 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와 차츰 얼음이 녹아가는 형국으로 하반기에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그동안 뿌려두었던 씨앗이 자라 수확을 맺는 시기로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복되고 길한 한 해가 되는데요. 복이 되는 띠로는 쥐띠, 용띠, 뱀띠와 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신을 낮추고 말 한마디라도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남을 대하여야 악재가 끝나고 본인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원숭이띠 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닭띠 운세. 12지신 가운데 10번째인 닭띠는 2024년 갑진년에 대박나는 띠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음력 정월이 되면 옛것은 가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대박 운을 맞아 전화위복이 되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없던 가게에 손님으로 문턱이 닳고 사람은 직장운 금전운이 채워지는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에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면 그 틈으로 망조가 들어올 수 있으니 자존감은 높이되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진년 닭띠는 용띠와 육합이 들어 이를 같이 도모하기에 매우 좋고 뱀띠와 소띠와는 삼합이 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닭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개띠 운세. 12지신 가운데 11번째 개띠는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의리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돋보이고 싶고 위암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나 인간의 덕이 없고 인생이 녹록지를 않으니 어깨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요. 2024년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위암을 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또 비옥한 땅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길한 해인데요. 2023년 개묘년 하반기부터 빛이 들어오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으니 2024년 갑진년에는 그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운이 깃든 해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있겠고 안 되던 사업이 힘을 얻겠으며 해외로 나가도 운이 상승하는 해로 자녀를 유학을 보내도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보상하듯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귀인이 찾아오니 기쁘고 바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이 술술 잘 풀리니 시기 질투가 많고 띠 중에 가장 구설을 많이 몰고 다니는 띠이므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개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2024년 돼지띠 운세. 이비지신 가운데 마지막 12번째에 해당하는 돼지띠는 먹을 복과 제복을 타고난다고 하며 예로부터 돼지는 부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관제수와 구설수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2023년부터 조금씩 운이 열리기 시작하여 대박운기가 들어와 하반기부터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니 귀인이 돕고 막힌 운이 풀려 금전이 들어오고 직장에서는 승진운이 돌고 장사가 잘 풀려 재물이 상승하는 해운년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더욱 좋겠고 내후년인 을사년에는 더더욱 빛을 발하여 대박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개묘년에 금전으로 막히고 힘들었다면 갑진년에는 좋은 운기로 상승하니 서서히 풀려가는 형국으로 재물운, 문서운, 사업운, 승진운이 좋아지겠고 무탈하고 평안한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여 돈이 들어오니 갑진년에는 내 곳간을 더욱 잘 지키고 무리해서 움직이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지출과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중을 대비하여 부지런히 모아야 기회가 왔을 때 쟁취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돼지띠분들에게 세상의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말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띠와 각 띠별 2024년 운세를 알려드렸는데요. 주의해야 되는 점은 더욱 조심하셔서 화를 피하시고 좋은 운은 더 꽉 잘 잡으셔서 후회 없는 2024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이 수고로움에 비해 더 많은 수확을 얻으시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요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지원사에 대한 관심 또한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5시간 근무 시 13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는 직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는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2020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생활지원사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대폭 증가시켜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은 스스로 움직이는데 둔할 뿐 아니라 고독사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비위생적일 확률이 높아 국가적으로도 생활지원사의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지원사로 근무를 하려면 자격증 소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실제 채용 경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로 취업하고자 하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취업 준비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 큐에 해결되는 자격증입니다. 또 앞으로 더 가속화될 고령사회에서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중장년층을 위해 생활지원사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사란 무엇일까요? 생활지원사는 노인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후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들에게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상 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가사 지원과 인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약 노인의 안전과 기초적인 생활을 돌봐주며 적절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 후 생활지원사로 취업하여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대표적으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노인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 두 번째는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프로그램 참여 유도. 세 번째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식사를 도움. 네 번째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개인 활동을 위해 필요시 외출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지원사 취득 후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 취득 후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방문 요양 서비스 등의 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분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생활지원사는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수행기관 및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대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조정하여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두루두루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 준비에 앞서 시험 자격과 시험 평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 조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로서 열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 응시를 하는 데 있어 특별한 경력이나 나이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은 온라인 강의를 4주 동안 들으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데요.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체 강의에서 60% 이상 수강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굳이 고득점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 사지 선다형이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실기 없이 필기만 치르게 됩니다. 자격증 합격까지는 약 1달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정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충분히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온라인 강의 교육 신청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모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사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고 믿을 만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 자격증은 아무 데서나 시험을 준비하면 추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취업을 할 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교육기관의 조건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학습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따져본 후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교육청 정식 등록 교육기관인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생활지원사 자격증 강의를 비롯한 모든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100% 전액 장학 지원하여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원하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지원사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득이 되는 교육원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석박사급의 10년에서 20년 경력의 전문 교수진을 섭외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력으로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니다. 교수진들의 강사 경력이 탄탄해서 믿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는 총 2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3강이라고 하면 수강하실 게 많게 느껴져서 그 많은 걸 언제 다 듣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의당 시간이 20분 내로 짧아서 하루에 3강씩 들어도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사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강의는 이론 위주의 수업이지만 듣다 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강의와 함께 수업에 필요한 교환과 기출문제도 제공하고 있어 문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날 배운 학습을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얼마나 많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문제 유형을 파악했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체감될 텐데요. 따라서 과정이 설령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누구든 무리 없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거의 바로 앞두고 있다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생활지원사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보이는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후 메인 페이지의 추천과정 목록을 보시면 생활지원사 탭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양희 교수님이 진행하는 생활지원사 1급 과정이 보이실 텐데요. 과목 선택하기에 체크해 주시고 선택 과목 1개 수강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뜨는데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시 핸드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틈틈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생활지원사는 온라인 강의에 출석률 60% 이상 충족 시 응시 자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언제든 원하는 장소와 시간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 일정을 오로지 나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어서 편리하죠. 생활지원사의 합격률은 98%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든 무난하게 합격 가능한 수준인데요. 따라서 시험이라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고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의 시험 과정만 잘 따라오신다면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외에도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운동지도사, 간병사 등 실버 관련 직업에 도움되는 미래의망 자격증도 모두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격증은 굳이 필요 없고 교육만 받고 싶다고 하신다고 해도 강의료 없이 무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사의 월급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통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급여가 125만 4,45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13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5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하루 근무 시간은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노후의 제2, 3의 직업으로 삼기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매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생활지원사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실제 전국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활지원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지원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지만 취업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사 자격증 취득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고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 후 확실하게 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두면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합격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로봇으로도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전문인력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은퇴 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2의 직업으로 생활지원사는 어떠실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